네, 이번 시간에는 남북 간 평화 통일을 향한 노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막 역사 문제를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일본의 뭐 역사 왜곡, 중국의 역사 왜곡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04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남북 간 평화 통일을 향한 노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제 6.25 전쟁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각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6.25 전쟁을 겪은 이 남북한은 이제 어쨌든 간에 서로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끼리도 만약에 친구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다고 치면은 친구하고 싸우고 나서 바로바로 이렇게 화해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어느 정도 서로 감정이 이제 서로 안 좋아지고 그게 조금 더 깊어졌다가 이제 뭐 주변에서 화해를 조금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들의 마음이 좀 풀려야지만 이렇게 좀 화해하는 그런 제스처가 취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정부에서는 반공 정책, 그래서 이제 반공을 거의 뭐 국시라고 해서 국가에서 가장 내세우는 우선 사업 정도, 우선 목표 같은 거를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북진, 멸공통일 이런 걸 주장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적화통일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죄송합니다. 남한을 공산국가화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북 간에 1950년대에는 대화가 단절됐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후 1960년에 일어났던 그 유명한 4.19 혁명 이후에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통일 논의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4.19 혁명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요구를 이제 장면 정부에게 요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통일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통일론이 같은 경우도 이제 남북 학생 정상회담 뭐 이런 걸 죄송합니다. 정상 아니고 남북 학생회담 이런 걸 요청하는 이제 거리 시위 같은 걸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다음에 일어났던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군인 출신이었던 박정희가 대통령에 이제 앉게 돼서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똑같이 반공 이런 것을 이제 국시로 내세우게 됐다는 거죠. 1960년대 이제 후반 정도에 이르면은 뭐 이제 북한의 무장간첩 난파가 연이어서 벌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1.21 사태라고 해가지고 일명 김신조 사건이라 불린 사건이 있어요. 김신조 사건. 이게 쉽게 말하면은 김신조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 30명 정도가 이제 청와대까지 이제 막 쳐들어와가지고 뭐 대통령 모가지 따라왔수다 이러면서 이제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1.22 사태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무장 간첩을 난파해가지고 북한이 이제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는 그러한 이제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울진과 삼척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강원도 동해안 그다음에 경상북도 뭐 동해안 이쪽 지역에 무장 공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무장 간첩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제 총과 이런 것들을 무장하고서 내려와가지고 잠수해서 와가지고 보트 타고 잠수해서 이렇게 쳐들어와서 막 이제 막 민가 막 쳐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한의 무장 간첩 난파를 통한 도발 같은 것들이 쭉 연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장 간첩을 보내는 등의 이런 도발을 이제 하게 되니까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에 반면에 국제 정세는 점점 이제 냉전 체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이제 이 1.1 사태나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이 있었을 때가 이제 막 베트남전이 막 벌어지고 있던 상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베트남 전쟁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북베트남, 뭐 남베트남 이래가지고 북쪽에는 공산당 정부, 남쪽에는 자유주의 정부 이렇게 들어서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념 대립, 막 냉전 체제 같은 이런 이념 대립을 했던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베트남전,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같이 참전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미국 내부에서는 이제 막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 히피 같은 사람들을 막 등장하게 되고 어쨌든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197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점점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이러한 이제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당시 공산 국가의 두 번째 덩치 큰 나라였던 이제 중공, 지금의 중국이죠. 그래서 이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뭐 핑퐁 외교라고 불리는 이러한 수교 같은 걸 맺을 정도로 이제 좀 완화가 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러한 군사적 긴장이 좀 완화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남북 적십자 예비 회담이라는 걸 벌이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배경은 아까 설명한 것과 같고요. 여기서 이제 논의한 내용은 이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건데요.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남북한 분단 이후에 최초로 통일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이제 남과 북이 같이 처음 한 거예요, 처음. 그래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사건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천명했다고 합니다. 천명이라는 것은 이제 내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외쳤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호 비방과 무력 도발 금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뭐 교류를 실시합시다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 조절위원회라는 걸 도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하자, 토의하자 이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10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7.4 남북 공동성명에 조국 통일 3대 원칙이 들어있는 이 성명문이 써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별표를 해두시면서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뭐 통일은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에 평화적으로 실현하고 사상 이념 제도를 뛰어넘어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좀 코감기가 좀 걸려서 녹화 도중에 자꾸 콧소리가 들어가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어쨌든 이러한 이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것의 결과는 조금 아쉽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남북한 지도자들의 공동 성명의 취지 왜곡 그리고 남북 조절위원회가 나중엔 중단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같이 설명할게요. 대체 왜 그러면은 이제 이 남북 공동 성명이 이제 뭐 무효화처럼 휴지 조각이 됐느냐 하면은 왜냐면 이제 이 성명 이후에 서로를 이제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시 대립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각자 남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신헌법이 들어서서 유신 체제가 시작됐고 북한 같은 경우도 전 시간에 설명했던 이 사회주의 헌법 이런 게 실시가 돼가지고 각 나라가 독재 체제를 강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의 유신 체제는 이제 종신 독재 그리고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이제 주석제를 도입해서 이제 뭐 주체사상과 주석제를 도입해서 이제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는 거죠. 그런 것과 더불어서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이 있었습니다. 1976년에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란 게 있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혹시 판문점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판문점 요번에 2년 전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제 정상회담하고 뭐 이제 종전선언 뭐 협의하자 이런 얘기했던 그 판문점을 말하는 건데요.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유엔군 측 그 제3초소 부근에서 도끼로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하고 경비병 9명에 중경상을 입힌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 말합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이제 같이 전방에 시야를 가리고 있는 미루나무 가지를 좀 제거하는 작업을 했대요. 그랬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갑자기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서 이 미군 장교가 이제 죽게 되는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당시 북한의 뒤를 봐주고 있던 중국이나 뭐 소련 같은 경우도 이것에 대해서 막 뭐 미국을 말리지는 못하고 막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국제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막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다행히 이 이후에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이제 그 정도의 선에서 좀 마무리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됐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도발과 베트남 전쟁에서 결국에 북베트남이 승리로 인해서 베트남 전 지역이 공산화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화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대결 형국이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남과 북은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 경쟁을 펼칠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제 대립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7.4 남북 공동 성명과 70년대의 이 남북 간의 대립 과정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알아봤습니다. 가만 보면은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목은 남북 간 평화 통일을 향한 노력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북한은 맨날 도발하고 사고치고 다니고 우리나라는 좀 그것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얻어 맞으면서도 그냥 좀 참을 수밖에 없는 약간 좀 이런 형국이라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어쨌든 이러한 이제 화해를 향한 노력도 있었고 도발을 맞은 당한 경우도 있었다는 거 정도로만 좀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105페이지로 넘어가서는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 이쪽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제 이 1980년대 있었던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민족화합, 민족 통일 방안이라는 걸 발표해서 이제 북한과 어느 정도 좀 대화의 시도를 좀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또 북한이 한 번 더 찬물을 끼얹는 이제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당시 버마로 불리는 지금의 미얀마에서 있었던 아웅산이라는 사람의 묘소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 이제 이 미얀마를 방문해서 이제 정부 사절단 같은 걸 같이 데리고서 가요. 가가지고 이제 미얀마의 국부로 불리는 아웅산이라는 사람의, 아웅산은 사람 이름이에요. 아웅산이라는 사람의 묘소에 이제 참배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여기서 북한군이 이제 잠입해 있다가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을 모조리 다 이제 죽이려는 이제 암살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통령이 도착한다는 신호를 받으면은 이제 폭탄 테러를 가해서 모조리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요. 당시 전두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기가 타고 있던 이 차량이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스케줄에 좀 차질을 빚게 됐고요. 그 덕분에 이제 현장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전두환과 가족 바로 옆에 있던 사람 빼고는 당시에 이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던 이 우리나라 정부 인사들이 모조리 이제 죽음을 당하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대놓고 북한이 우리나라의 이 행정부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남북 간의 이 대화나 이런 뭐 연락, 뭐 아니면 뭐 외교적인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올스톱이. 그리고 점점 이제 대립과 대결의 구도로 점점 좀 치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상황이 엄청 안 좋았다 보시면 돼요. 지금 같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뭐 김정은이 갑자기 뭐 우리나라 뭐 문재인 대통령을 암살을 한다.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진짜 막 신문에 뭐 하루 종일 떠들어야 될 큰 사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이 덕분에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더 대결 구도로 치닫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 이후에 6월 민주항쟁이 벌어지게 되고 1987년에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당시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뭐 북한 바로 알기 운동 이런 걸 전개했다고 해요. 이 당시 대학생들은 약간 좀 북한에 대한 이런 선망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세대라서 약간 좀 평화 이런 걸 좀 주장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민간 차원에서 뭐 통일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정부도 소련, 그다음에 뭐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의 개방, 그리고 이제 이 개방과 붕괴에 대응해서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를 좀 모색하긴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제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모색입니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개방과 붕괴에 대비해서 이제 남북 간의 화해를 좀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남북 고위급 회담이 1990년에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되는 이러한 좀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남과 북이 서로를 이제 국가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헌법에는 이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이제 우리나라라고 이제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제 이 91년만 했어도 이제 6.25 전쟁이 이제 끝난 지 거의 뭐 40년 가까이 됐다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남과 북이 서로를 그냥 아 그래 너네 거기 이제 있는 국가로 인정해줄게 정부로 인정해줄게 약간 이런 의미로 다가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을 했고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것을 동년에 채택하게 됩니다. 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은 105페이지 아래쪽에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다가도 이제 이 별표를 꼭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합의한 거냐면은 상대방이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다음에 상대방이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 대 국가로 서로를 쳐다봤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가 중요한 건데요.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합의했다는 거죠. 상대를 이제 존중하고 전쟁하지 않고 도발하지 않고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경우에는 왼쪽에 있던 이 7.4남북 공동성명의 3대 원칙을 계승했고요. 그다음에 이 남북 관계를 잠정적인 뭐 특수관계 이렇게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1991년 한반도 비핵화의 공동선언을 합의했습니다. 네, 이러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제 서로 서명할 정도로 평화 통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서로 보여줬었는데 북한에서 이제 핵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남과 북을 서로 이제 뭐 화해를 시켜야겠다 싶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도중에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김일성의 사망으로 회담은 이렇게 무산되게 됐는데요.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 의혹이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의혹이 아니라 확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북한은 지금까지 2020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핵에 이렇게 핵 개발에 이제 목숨을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어쨌든 간에 이때부터 이미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핵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항상 북쪽에서의 이 위협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러한 이제 북핵 의혹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을 당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남북 공동선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 통일을 향한 노력을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이어나가게 됐는데요. 먼저 이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일명 햇볕 정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아마 전 시간에 이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줄 때 햇볕 정책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햇볕 정책 얘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이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인데요. 화해 무드를 조성하게 되면은 북한도 마음을 열고 핵 개발 같은 걸 좀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금강산 관광 개발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현대 기업에서 보낸 뭐 그다음에 쌀 이런 것들을 북한에 보낸 일이라든지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이제 햇볕 정책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상회담에서 이제 발표하게 된 거는 6.15 남북 공동선언인데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최초로 남북 지도자 간이 서로 이제 살아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06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역사 탐구 자료를 보시면은 6.15 남북 공동선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남과 북은 나라와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인도적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뭐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서로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결국에 남북 간 경제 협력, 그다음에 인적 교류 진전,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들을 해서 먼저 좀 이제 좀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마음을 서로 열어나가자 이런 것들을 제안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말은 경제 협력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훨씬 잘 살고
이제 돈도 많은 나라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좀 지원해준 약간 이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개성공단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던 또 이제 대남 도발, 북한의 대남 도발로는 제2연평해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제 이 연평해전이라고 유튜브에 치기만 해도 여러 자료가 나올 텐데요. 2002년 당시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 이제 북한은 우리나라 이제 그 함정에 해군 함정에 대해서 막 포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연평해전이라는 게 또 발생하게 된 건데 두 번이나 벌써 연평해전 해서 이때 벌어진 이 사건은 제2 연평해전이라 불리는 거예요. 이제 북한군 이제 함정과 우리나라 함정이 서로 이제 교전을 벌인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참수리 357 호정이 침몰되고 그다음에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하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상대 등산국 경비정과 그다음에 상대 북한군의 이제 사살하고 부상을 입히는 등의 대한민국의 해군의 승리로 끝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정말 돈을 받고 지원을 받고 막 우리나라가 막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와중에도 우리나라 공격을 해서 이 대한민국 이 군인을 이제 전사시키는 이 굉장히 파렴치하고 아주 그냥 나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6.15 공동선언이라든지 뭐 햇볕 정책 같은 것이 약간 빛이 바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에 집권하게 된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제 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서 14선언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자료도 여러분들 106페이지 아래쪽에 역사 탐구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선언은 이제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하자. 그다음에 연평해전과 같은 이러한 충돌 방지를 위해서 공동 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조치하기로 하자.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자 이렇게 합의하게 됐다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좀 잘 됐으면은 그래도 이제 조금 더 평화적인 무드가 조성이 됐을 텐데 평화적 무드가 됐을 텐데 또 이게 또 그렇지는 또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러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이죠. 이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 다음이 이어진 이명박 정부에 걸쳐서 이제 북한은 미사일 실험 발사라든지 핵 실험을 굉장히 강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이제 그 미사일 발사체가 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뭐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까지 닿을 정도로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미사일 실험 같은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뭐 미사일을 쐈다 이러면 이제 뭐 그게 뭐 동해상을 지나서 뭐 일본을 지나서 뭐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의 기사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게 됐어요. 또한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강행해가지고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2020년 현재 이를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했는데요. 이 핵실험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중간중간에 실패도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옛날에 했던 이 핵실험 1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수준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 수소폭탄에 해당하는 굉장히 더욱더 강력해진 이러한 핵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실험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2010년에 있었던 뭐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든지 여러분들 천안함 사건 다 아시죠? 그리고 연평도 폭격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으로 이제 막 천안함 뭐 연평도 사건을 계속적으로 벌이면서 연이은 도발을 하게 됩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두 사건 다 김정은이 주도했다는 거 얘기했죠, 제가.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인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정체되게 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되게 되는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먼 짓을 해도 북한이 항상 이런 식으로 담례를 한다는 게 정말 최악이라는 점이죠.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도발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북한과의 대화는 정말 정말 힘든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이를 일명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화해하는 척, 그다음에 뭐 전쟁하는 척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같이 하는 이런 전술을 좀 많이 벌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모두 얻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자기네 체제가 견고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속적인 도발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예요, 거지. 거지인데 자기가 약한 척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린다,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교과서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단의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통일에 신중을 기하자, 이런 주장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민족의 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 간의 이제 평화 정착을 위해서, 또 이제 더 나아가서 한중일 삼국,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에 대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답을 내리시면 됩니다.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더 이렇게 강요하거나 이렇게 뭐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더 들으시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좀 정립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도 잠깐 같이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7페이지인데요.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역사 왜곡에서 이제 일본의 우익 세력이 만든 역사 왜곡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본의 역사 왜곡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주로 이제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를 있었던 과거의 침략 전쟁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 지배, 이런 것들을 미화하는 우익 세력이 만든 교과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기네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제 마음대로 이런 걸 통과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제 이 교과서가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이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의 이제 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전국에 확산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역사 인식의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에 대한 항의를 했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중국에서도 이런 역사 왜곡을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보다 조금 더 심한 게, 우리나라의 이 고대사, 그러니까 일명 고구려사, 발해사, 이런 것들을 중국사의 일부를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고구려와 발해는 이제 중국의 지방 정권이고, 이제 이 지방 정권의 역사는 이제 바로 우리나라 역사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이제 자기네 나라의 역사 일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 만주 땅이 결국에 지금은 중국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땅에 있었던 역사니까 우리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도 이것을 또 비판적으로 대응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만주, 고구려, 그다음 발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고, 발해 지배층의 성씨나 이제 일본 국서에서 표현한 고려 국왕이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고구려 발해는 우리 역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다는 건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명 동북공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네 나라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좀 무서워요. 중국은 점점 몸집이 더 커져가고 있고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막 이 고구려 발해 역사를 자기네 것이라고 진짜 막 우기고 다닐 것 같아서 좀 무섭긴 한데요. 이러한 역사 이제 왜곡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이제 한중일 공동 역사 교과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배포하는데요. 여기 오른쪽 위에 그림이 있는 이제 뭐 미래를 여는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집필한 역사 교재에서 이제 좀 중립적으로 이제 한중일 역사를 썼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뭐 역사 대화 진행이라든지 한일 역사 공동 연구,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는 이제 과목 중에 동아시아사라는 과목도 있는데요. 이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은 한중일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교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와 뭐 중국, 일본의 역사를 좀 중립적이고 되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 문제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업을 같이 해서 고생 많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전에 다음 주, 그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주 다음 주에 등교하잖아요. 이 등교 수업 주간에 노트 검사도 진행을 하고 서술형 평가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트 검사, 서술형 평가를 통해서 수행평가 점수를 내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0월의 마지막 주에는 이제 4단원 일부분 해서 산업사회와 국민국가의 형성 부분. 그래서 교과서로는 114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는 좀 같이 배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시험을 여기서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30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 정리 잘 하셔가지고 이번 시험에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